도깨비 불을 쫓아가 만난 여인. 옛날에 전라 감영하면 사람들이 서로 부임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라 감영으로 부임하는 관찰사마다 누명을 쓰고 직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지요. 조정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조정에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한 관리가 있었지요.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긴 데다가 성격마저 불같아서 아직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관리의 홀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독자인 데다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싶고 손자가 부리는 재롱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전라 관찰사가 되어 전주로 내려간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노모는 아들 혼자 내려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같이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 성격이 괴팍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감영에서는 비상이 걸렸지요. 아전들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관찰사가 산적같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져 부임하는 날 감영 앞에 사람들이 아주 붐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으면 관찰사까지 오른 사람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을까? 관찰사가 노총각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달려온 아가씨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못생겼네. 얼굴을 보면 도깨비도 도망갈 거야. 가명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도 역시 전주 감령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임금께 진상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인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받을까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관찰사가 무서워 보고도 못하고 죽을 맛이었지요. 임금께 진상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아전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아전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약재 창고를 지키기로 하였지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이 센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달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지요. 갑자기 약재 창고에 파란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인삼을 가지고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찰사는 재빨리 불덩이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쫓아가 보았는데 먼 동이 터오자 갑자기 불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중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지요. 오두막에 가까이 가서 안을 바라보니 부엌에서 예쁜 아가씨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불덩이를 쫓아오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었는데 밥을 하는 것을 보니 허기가 지는 것이었지요. 저 아가씨, 어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낯선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노파가 나왔습니다. 네시오. 아가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두막 집에서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관찰사는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도깨비의 짓이군요. 이 집에도 도깨비들이 하도 설쳐서 금음날마다 메밀묵을 쑤어 장독대에 올려놓는답니다.
그 이후부터 메밀묵만 가져가고 장난은 치지 않지요.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돌아오려던 관찰사는 눈이 아가씨의 얼굴에 꽂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지요. 돌아가기는 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명에 돌아온 관찰사는 그 아가씨를 못 잊어 그 집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밤중에 불덩이만 쫓아가서 그런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 국리 끝에 관찰사는 금음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금음날 파란 돌덩이가 다시 나타나 인삼을 훔쳐 도망을 갔지요. 관찰사는 오두막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빨간 천 조각을 나무에 매달며 불덩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날도 먼덩이 틀 무렵 불덩이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역시 오두막 근처였습니다.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파가 반가운 기색을 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침을 얻어먹은 관찰사는 노파에게 손녀딸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노파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지요. 얼굴이야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이가 청혼을 하니 기뻤습니다. 감령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임금님께 그동안 일어났던 회개한 일들이 도깨비가 벌인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고 노모에게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관찰사의 어머니는 이제야 원을 이루어 죽어서도 조상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관찰사와 아가씨는 도깨비 덕분에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지요. 상소문을 읽은 임금님은 전락 감령에 회화나무 한 그루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신성한 나무라서 잡기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를 심은 뒤부터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관찰사는 자신과 아내의 연을 맺어준 도깨비의 일을 고마워하며 매달 금음날 오두막 장독대에 메밀묵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딸을 데려간 도깨비. 옛날에 어느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에게는 알이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지요. 김 부자가 금지옥엽 키운 아리는 해가 가면서 얌전하고 아리따운 아가씨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지요. 어쩜 저리 멋질 수가. 하녀 순이와 장에 갔던 아리는 한 청년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누군지 알아보고 올게요. 아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긋 웃었습니다. 눈치 빠른 순이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그 청년이 이웃 마을에 사는 박첨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아리는 아버지 김 부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지요. 뭐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좀 더 두고 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꾸나. 외동딸이 제 방으로 가자 김 부자는 하인 개똥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개똥아, 넌 곧바로 이웃 마을로 가거라. 가서 박첨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오너라.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후 이웃마을에 다녀온 개똥이가 김 부자에게 박첨지와 그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양반집인데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찌 키운 녀식인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결심한 김부자는 아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네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리거라. 그 청년에게 시집 가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거라. 내 아버지. 아버지가 묻는 말이라 대답은 해야 했지만 아리는 사랑하는 박총각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순이는 개똥이를 불러 말하였지요. 개똥아,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수 있지? 순아, 모든 말만 해. 다 해줄게. 이렇게 순이와 개똥이의 도움으로 아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남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총각이 아리에게 말하였지요. 아가씨, 난 이번에 치르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서 어쩌지요? 총각은 허리춤에 찬 주머니에서 손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둘로 뚝 쪼개어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었지요. 도련님, 꼭 합격하고 돌아오셔요. 다음 날 박총각은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리는 박총각이 준 반쪽짜리 손 거울을 보면서 밤새 흐느끼며 울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지나가던 도깨비가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사랑에 빠졌구먼. 아가씨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볼까? 도깨비는 슬금슬금 아리 방으로 갔습니다. 우와, 예쁘다. 호롱불 앞에 앉아 우는 아리를 본 도깨비의 입이 떡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단번에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돈 많은 장사꾼으로 변한 도깨비가 김부자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하인은 장사꾼을 사랑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깨비가 변한 줄도 모르고 김부자는 장사꾼이 내놓은 신기한 물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요. 정말 멋진 찻잔입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지요. 김부자가 신기한 찻잔을 만지니 안방 다락에 있는 상자 안의 돈들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지요. 정말 멋진 비단입니다. 김부자가 신기한 비단을 만지니 창고에 쌓아둔 비단들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부자가 도깨비가 변장한 장사꾼의 물건에 손을 댈 때마다 김부자의 재산은 스르르 사라져 버렸지요. 김부자는 장사꾼이 내놓은 물건들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놓았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 물건들의 값을 주셔야지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부자는 안방으로 가서 다락에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연 김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지요. 상자에 가득했던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비단으로 대신 값을 치르려고 창고로 가보았지요. 아니, 불을 밝혀 창고로 들어간 김부자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비단은 물론이고 그 많던 곡식과 과일들까지 하나도 없었지요. 내 고른 물건을 지금은 살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사랑방으로 온 김부자가 장사꾼에게 말하였지요. 뭐요? 내 사전에 도로 가져가란 말은 없소. 내가 사정이 있어 물건을 살 수가 없소이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사정 아는 김부자에게 호통을 친 장사꾼은 윽박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물건 값으로 당신 딸을 데려가겠소.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이런 소식을 듣고 김부자의 외동딸 아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한 도깨비는 아리를 외딴 섬 굴 속에 가두었지요. 굴 밖으로 나온 도깨비는 제 머리카락을 뽑아 손바닥에 놓고 쓱 비벼서 후 하고 입김을 불어 날려보냈습니다.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연기로 변하더니 날카로운 가시가 숭숭 박힌 울창한 가시나무로 변하였지요. 가시나무는 온 섬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리는 도깨비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리는 온갖 위기를 지혜롭게 피하였지요. 그러면서 박총각이 나타나 도와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총각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박총각은 이 기쁜 소식을 아리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습니다. 박총각은 여기저기 가서 묻고 다녔지만 아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총각이 아리를 찾아다니다가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소를 타고 지나가던 노인이 멈춰 서더니 박총각에게 말하였지요. 고생 많구먼. 그쯤 했으면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고.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와 겨룰 때가 되었다는 것이야. 도깨비요? 그렇다네. 지금 폭우로 가면 작은 배가 한 척 있을 게야. 그 배를 타게. 그러면 그 배가 자네를 데려다 줄 걸세. 어디로 말입니까? 자네가 찾는 게 누군가? 김부자의 외동딸 아닌가?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 박총각은 불이 나게 폭우로 달려갔습니다. 폭우 안쪽에는 작은 배 한 척이 파도에 일렁이고 있었지요. 박총각이 올라타자 작은 배는 어디론가 미끄러져 갔습니다. 박총각을 태운 작은 배는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아니, 온통 가시나무 투성이네. 바로 그때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지요. 굴 앞에 나와 있던 아리가 박도령을 보고서 기뻐 반쪽짜리 거울에 석양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박도령도 품에서 꺼낸 반쪽짜리 거울에 석양을 비춰 빛을 보냈습니다. 아리가 박도령에게 말하였지요. 도련님,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석양빛을 모으세요. 박도령은 아리가 던진 거울 반쪽을 받아 자기 것과 합체를 했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깨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박도령은 합체한 거울에 석양빛을 모아 도깨비에게 쏘아 보내었지요. 빛을 보자 도깨비는 얼굴을 감싸고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괴상한 연기로 변하여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지요. 도깨비가 세상을 떠나자 온 섬을 덮고 있던 가시나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모두 부드러운 이파리로 바뀐 것이지요. 박총각은 아리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빗자루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친구 아버지 환갑 잔치에 갔습니다. 박서방은 술에 잔뜩 취하여 밤이 깊어서야 잔치집에서 일어났지요.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나?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게. 그러나 박서방은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야,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밤새 걱정할 것이야. 그럼 알았네. 조심해서 가게. 친구는 식구들에게 주라고 음식 보따리를 싸주었지요. 떡과 부침개, 고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지요. 고갯길로 접어들자 부엉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터덜터덜 고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사내가 뛰쳐나왔지요. 박서방, 어디 갔다 오는가? 나는 강 건너편 마을에 사는 이서방이라네. 박서방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 잘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저 스쳐 지나가다 한두 번 만난 사이인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서방은 박서방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았지요. 잔치집에서 오나 보지. 보따리 안에 든 음식이나 좀 줘. 안 돼.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갖다 줘야지. 그러자 이서방이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데 왜 길을 막는 것이야? 그럼 우리 내기할까? 나와 씨름을 하여 자네가 이기면 길을 비켜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음식을 줘야 해. 박서방은 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어 허락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도깨비가 아닐까? 이 늦은 시간에 음식을 달라고 조르고 씨름을 하자고 덤비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야.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니 언젠간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왼쪽으로 넘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도깨비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힘이 세었지요. 박서방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들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에게도 약점이 있었지요. 박서방이 상대방을 들어올려 왼쪽 다리를 걸자 쿵 소리를 내며 나자빠졌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를 칡 넝쿨로 칭칭 묶어버렸지요. 아침에 와보면 도깨비의 정체를 알 수 있겠지. 박서방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웬 사내가 또 불쑥 박서방 앞에 나타났지요. 또 도깨비인가 하고 긴장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박서방, 나는 이웃에 사는 배서방이요. 며칠 전 장터 주막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 한잔 했지요. 박서방은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셔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였지만 얼굴이 낯이 익어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았지요. 아, 그래요.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소. 박서방도 아는 척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 동무가 되어 같이 길을 가기 시작하였지요. 고개를 다 내려오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박서방네 마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배서방네 마을이었지요. 배서방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기 정말 아쉽군요.
술 생각도 나는데 우리 어디로 가서 술 한 잔만 하지요? 박서방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처에는 주막이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모르는 주막이 어디 있나? 하긴 이웃 마을 근처에 새로 주막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배서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배서방은 주막으로 간다며 엉뚱한 곳으로 갔지요. 처음엔 논을 지나 이웃 마을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산으로 들어가 숲속을 헤매다가 강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배서방, 주막에 가자면서 도대체 어디를 헤매 다니는 것이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요. 좋은 주막을 찾아가는 것이니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박서방을 강가로 이끌었지요. 그러더니 박서방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간다면서 물속에는 왜 들어가는 것이오? 좋은 주막이 강 건너편에 있어요. 박서방은 할 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은 꽤 깊었지요. 무릎 정도까지 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코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이봐요, 배서방. 주막을 찾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겠소. 그만 돌아갑시다. 다 왔다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 말고 따라와요. 배서방은 자꾸만 박서방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배서방을 밀치고 강물에서 나왔지요. 그러자 배서방은 박서방을 쫓아오며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한테 혼나고 싶어? 뭐라고? 말 다 했어? 박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배서방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요. 배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모래밭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듯 꼼짝하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날이 훤해져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지요. 사람을 때린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쓰러져 꼼짝하지 않던데 죽었으면 어쩌지? 아버지, 제가 보고 올게요. 큰 아들이 강가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모래밭에는 배서방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방앗공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방앗공이는 방아로 곡식을 찧을 때 쓰이는 도구이지요. 사람들이 쓰다 버린 방앗공이가 도깨비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고갯 길에도 가보았지요. 박서방이 도깨비를 칡 덩굴로 칭칭 묶어 두었던 곳에는 빗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만나 씨름을 냈던 도깨비는 바로 빗자루 도깨비였던 것이지요. 이후로 박서방은 술에 취해 밤길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악을 좋아한 도깨비. 울산에 가면 돈뜰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산에는 궂은 날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농악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이 소금밭이었지요. 바닷물을 끌어와 햇볕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궂은 어느 날 저녁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농악 소리를 들었지요. 오늘도 놀이마당을 벌렸군. 흥겹게 노는 걸. 농악 소리를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진단 말이야. 일꾼들은 도깨비의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악은 1시간쯤 계속되었지요. 그러다가 농악 소리가 뚝 그치더니 대장 도깨비가 부하 도깨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꽹과리 소리가 신통치 않았지. 꽹과리 소리만 제대로 내면 우리 농악 소리가 사람들 못지 않을 텐데. 옳은 말씀입니다. 꽹과리가 장단을 잘 맞추어 주어야 농악 소리가 살아나지요. 밖에서 꽹과리 잘 치는 도깨비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장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한 도깨비가 입을 열었지요. 대장님,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전라도 남원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별명이 주꽹과리지요. 꽹과리를 하도 잘 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요. 대장 도깨비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좋겠군. 당장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지. 여기서 남원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내일쯤 도착할 것입니다. 대장 도깨비는 좋아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깨비들이 주고받는 말을 모두 엿들었지요. 저런 큰일 났네.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도깨비가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 주꽹과리라는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내일 저녁에 온다니 도깨비들이 사는 돈질산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보자고. 나루터에 가서 미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야. 좋아. 일꾼들은 그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나루터 주막에 가서 주꽹과리를 기다렸지요. 돈질산으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일꾼들은 배들이 떠나기 전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았지요. 그렇지만 남원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허름한 옷차림에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사람이 나루터에 나타났지요. 그는 손에 꽹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주꽹과리인가 봐. 그런데 그는 제정신이 아닌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건들건들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주꽹과리를 붙잡아 미리 봐둔 외딴 집으로 데려갔지요. 주꽹과리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주꽹과리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가두는 거요. 나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괴로워도 오늘 저녁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을 가두었는지 내일 알려드리지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주꽹과리는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잠잠해졌습니다. 문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요. 잠시 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일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와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밖에서 지키던 일꾼들은 일이 잘 풀렸다며 주막에서 술을 사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하지? 일꾼들은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꽹과리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누운 채로 죽었잖아. 몇 시간 만에 굶어 죽었을 리는 없고. 일꾼들은 하도 이상하여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살펴보고는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물에 빠져 죽었군요. 예,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요.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서요. 물을 마시지 않고 코에 물을 들이부어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에, 도깨비에게 홀리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지. 맞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 일꾼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돈질 산에서는 농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른 때와는 달리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일꾼들은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혀를 내둘렀지요. 그 친구가 도깨비가 되었기니 농악 소리가 살아났잖아. 대단해. 이 정도 소리를 낸다면 사람이 도깨비에게 농악을 배워야겠군. 도깨비들은 신이 났습니다. 농악 소리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사랑한 여인. 옛날 산속 어느 동네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었지만 갑자기 불쑥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하였지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빈집에 도깨비들이 살았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아주 장난꾸러기였지요. 사람들은 짓궂은 장난을 일삼는 도깨비들이 싫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도깨비에게 올린 사람들은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했지요. 그러다 새벽 닭이 울면 도깨비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빗자루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빗자루 얘기는 사근이처럼 쏙 빼버리고 도깨비와 씨름한 것을 무용담처럼 늘여놓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도깨비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아주 착하였지요.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집에는 곡식을 갖다 놓고 추워서 떨고 있는 집에는 두꺼운 솜 이불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아파 누워있는 집이 있었지요. 그 아이는 아주 예뻤지만 몸이 허약하여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도깨비 중 하나가 밤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초를 몰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지요. 그 집 사람들은 도깨비가 약을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저 하늘에 감사하며 약초를 다려 먹었지요. 다행히 그 아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가씨를 보며 도깨비도 뛸 듯 기뻤습니다. 도깨비에겐 밤마다 담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는 것이 낙이 되었지요. 하지만 자기를 보면 아가씨가 깜짝 놀랄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도깨비는 꽃과 과일을 몰래 아가씨 집 마루에다 갖다 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중 아가씨는 옆 동네 부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던 도깨비는 마음이 아팠지요. 도깨비는 둔갑하여 얼마든지 아가씨의 결혼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었지만 자신과는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걸 알기에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가씨를 떠나보낸 도깨비는 밤마다 당산나무 아래로 와서 흐느껴 울었지요. 그렇게 매일 밤 구슬프게 흐느끼는 도깨비의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쫓아내려고
밤마다 교대로 당산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산나무에서 쫓겨난 도깨비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아가씨가 살던 집에 가서 울었지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우는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도깨비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도깨비를 보아도 싫어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도깨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도깨비가 흐느끼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도깨비를 위하여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만든 저수지. 옛날 어느 마을에 기동이란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동이네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개울물이 모두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은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기동이는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얘야, 너도 좀 쉬었다가 하렴.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벼들이 모두 말라버릴 텐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날마다 큰 개울에 가서 물을 길어올게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곤 했습니다. 기동이와 친구들도 어른들을 도왔지요. 서당에도 가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큰 개울은 너무나 멀어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기동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동이는 논두렁에 앉아 있었지요.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기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을 막아줄 테니 팥죽을 끓여줄래? 기동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기동이 뒤에는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세요? 며칠 뒤면 비가 올 거야. 그럼 개울에도 물이 많이 흐르지. 내일 밤 팥죽을 갖다 주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줄게. 저수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팥죽쯤이야 얼마든지 드릴게요. 기동이는 너무나 기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했지요.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꼭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어 준다고 저랑 약속을 했는걸요. 너랑 약속을 했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니. 어머니는 기동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지요. 기동이는 마을 어른들께 어젯밤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동아, 구름 한 점 없잖니. 비를 기다리는 네 마음은 안단다. 하지만 큰 개울에 가 물이라도 길어오는 게 낫겠다. 어른들은 기동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동이는 한 번 더 어머니께 부탁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머니, 제발 팥죽 한 손만 쑤어주세요. 저수지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고 기동이는 팥죽을 들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제발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비가 오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동이는 팥죽을 놓고 돌아오며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이 팥죽 좀 봐. 그 꼬마가 약속을 지켰나 봐. 어디선가 키가 크고 털이 많이 난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어젯밤 기동이가 만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지요. 맛있게 잘 먹었다. 팥죽을 먹었으니 우리도 저수지를 만들어주자. 팥죽 한 그릇 먹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게 아니야. 약속은 지켜야지. 예전에는 우리 도깨비와 사람들이 함께 살았었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약속을 안 지켰대. 그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지. 그들은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개울로 달려간 기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개울에 돌로 쌓은 저수지가 만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네 어른들도 저수지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기동이 말이 맞았나 봐요. 어젯밤에 팥죽을 갖다 주었대요. 팥죽을 먹고 밤새 저수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도깨비가 아닐까? 도깨비는 팥죽도 좋아하고 힘도 세다고 하잖아. 어른들은 개울에 돌을 쌓아 저수지를 만든 건 틀림없이 도깨비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비가 내렸지요. 빗물은 시든 볏잎들을 적셨습니다.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러내렸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기동이도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지요.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튼튼한 저수지 때문이었습니다. 기동이가 벼들도 살리고 우리 마을도 살렸구나. 네 말을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도깨비와 약속을 지킨 것뿐인걸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고마웠지요. 그래서 도깨비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깨비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을 만들어 저수지 옆에 갖다 놓았지요. 도깨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도깨비가 하나 있었지요. 먼저 온 도깨비들이 음식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늦게 온 도깨비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나도 저수지를 쌓았는데 내 음식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잖아. 우린 네가 오지 않은 걸 몰랐어. 다른 도깨비들이 사과를 하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왔으면 내 것이 남았을 텐데 내가 쌓은 저수지의 돌은 다시 빼갈 거야. 라고 말했지요. 화가 난 도깨비는 정말 자기가 쌓은 돌을 빼갔습니다. 그러자 저수지 한쪽이 조금 무너지고 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저수지는 아주 튼튼하게 쌓은 것이라 끄덕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기동인의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도깨비애가 쌓아준 저수지를 도깨비 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덤 자리를 잡아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 깊은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을 앓다 돌아가셨지요. 젊은이는 크게 슬퍼하며 장례 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덤 자리를 잡아야 하였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 무덤 자리를 잡는 직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무덤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지요. 도깨비에게 부탁을 해볼까? 도깨비라면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도깨비들은 마을 뒷산에 자주 나타났지요. 어둠이 밀려오면 모여 밤새도록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한다지. 메밀묵을 쑤어다 주며 부탁해보자. 젊은이는 메밀을 구하여 솥이 가득하게 쑤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밀묵을 담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도깨비들은 뒷산에서 씨름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지요. 씨름이 끝나자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메밀묵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재미나게 노시는군요. 다들 시장하실 텐데 메밀묵을 좀 드세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가져왔다고? 우와, 맛있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지요. 와, 잘 먹었다. 정신없이 먹느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였네. 총각, 너무너무 고마워. 젊은이가 그때 말하였지요.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잘 드실 줄 알았으면 메밀묵을 더 쑤어 올 걸 그랬네요. 저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덤 자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하거든요. 종각은 우리에게 무덤 자리를 부탁하러 왔구먼. 예, 무덤 자리가 없어 아버지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족개비들은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불러 말하였지요. 우리를 잘 대접했으니 그 값을 해야지. 무덤 자리를 잡아줄 테니 장례를 치르도록 해.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엎드려 도깨비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젊은이 집으로 몰려갔지요. 그리고 젊은이 아버지의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상여에 실었습니다. 상여는 꽃 상여였지요. 도깨비는 상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 상여 소리를 하였지요. 그 소리가 하도 고슬퍼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도깨비들은 걸음이 빨라졌지요. 젊은이는 도저히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젊은이는 도깨비들을 찾으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헤매었지요. 그렇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달아났구나. 젊은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 가슴을 치며 울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승에 가서라도 아버지를 뵐 낯이 없구나. 젊은이는 이렇게 한탄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웠을 때였지요. 바깥이 웅성웅성해지더니 도깨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총각이 보이지 않더군. 그래서 우리끼리 장례를 치렀네. 여기서 제법 먼 곳에 무덤 자리를 잡았으니 날이 밝으면 찾아가도록 하게. 도깨비들은 젊은이에게 무덤 자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는 날이 밝자 집을 나섰지요. 무덤 자리가 어찌나 먼 곳에 있는지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는 깜짝 놀라였지요. 상석의 비석, 망주석까지 높은 벼슬아치의 무덤보다 훌륭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정말 고맙네.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올려야지. 젊은이는 무덤 앞에 서서 절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쪽에서 몇 사람이 젊은이를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썼느냐? 함께 온 사람들은 젊은이를 에워싸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겁도 없는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들어놓았느냐? 몰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당장 무덤을 파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무덤 속에 들어갈 줄 알아. 젊은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때 도깨비들이 바람처럼 나타났지요. 도깨비들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는 우리 도깨비가 잡아준 무덤 자리야. 또 찾아와서 총각을 협박하면 모조리 저승으로 보내주겠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놓았지요. 그 뒤 무덤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도깨비들이 무덤 자리를 잡아준 덕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 고장에서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씨름 대결. 어느 마을 깊은 산골에 이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었지요. 그래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방은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와야겠소. 내일 장에 가서 나무를 팔면 물건을 살 수 있을 터이니. 이서방은 열심히 나무를 하였지요. 여보, 다른 건 못 사오더라도 조상님께 차례를 지낼 고기와 과일은 꼭 사오셔요. 아내는 문 밖까지 나와 이서방에게 말하였지요. 시장에 나가려면 고개를 여러 개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은 날이 환하게 밝기 전 집을 나섰지요. 이 장작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추석 때 쓸 고기와 과일은 살 수 있을까? 이서방은 장에 가서 살 물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장작을 지고 고개를 넘으면서도 힘들지 않았지요. 이서방이 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한낮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지게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느라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장작을 팔면 빈대떡을 사 먹어야지. 아이고 배고파라. 이서방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장작을 팔지 못하면 어쩌지? 차례에 쓸 고기와 과일도 사지 못하면 큰일인데. 그때 어느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장작은 얼마요? 10냥입니다.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시오. 8냥만 내십시오. 아주 싸게 사시는 겁니다. 이서방은 8냥을 받고 장작을 팔았지요. 2냥이 아깝기는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과일 파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과일이 몇 개 남지 않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주막에 가서 빈대떡 하나를 시켜 먹었지요. 하나를 먹고 나니 더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 냥밖에 남지 않았네. 이 돈으로는 옷감도 살 수 없고 빈대떡이나 하나 더 먹자. 이서방은 빈대떡을 먹고 주막을 나왔지요. 어느새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은 어두운 산길을 걸었지요. 장에서 산 고기와 과일을 꼭 쥐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집에 닿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고개 꼭대기에 왔을 때쯤이었습니다. 이서방! 이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빨간빛 두 개가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이서방, 나랑 씨름 한판 하세. 두 눈이 빨갛고 키가 큰 사람이 이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방은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이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는 씨름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밤에 도깨비를 만난 사람은 도깨비와 씨름을 해야 하지요. 씨름? 이 밤중에 무슨 씨름을 하나? 이서방은 무서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그 고기를 줘. 이 고기는 차례에 쓸 거라 줄 수가 없네. 그럼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없지. 그럼 할 수 없군. 좋아, 씨름을 하지. 이서방과 도깨비는 서로 허리춤을 잡았지요. 이놈의 도깨비를 어찌 이기지? 이서방은 벌써부터 땀이 났습니다. 이서방은 도깨비를 잡고 빙 돌았지요. 도깨비를 들어 올려 보려고 힘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요. 서로 힘이 비슷하니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도깨비는 해가 있을 때에는 돌아다닐 수 없었지요. 해가 뜨면 도깨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날이 밝기 전 힘이 빠질 것 같았지요. 지면 고기를 주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할아버지께서 도깨비는 왼쪽으로 넘어뜨려야 한다고 하셨어. 마지막으로 이서방은 힘을 모았지요. 하나, 둘, 셋 하며 왼쪽으로 도깨비를 힘껏 밀었습니다. 도깨비는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지요. 아이쿠! 이서방은 얼른 칡덩굴로 도깨비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서방은 자기 집 마당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식구들이 뛰어나와 이서방을 방으로 옮겼지요. 얘들아, 저 고개 위에 큰 나무에 도깨비가 묶여 있을 거야. 밤새 도깨비와 씨름을 하여 겨우 이겼단다. 아이들은 도깨비를 보려고 고개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깨비는 없었지요. 큰 나무에는 쌀이 빗자루가 칡 덩굴에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깨비 비석. 옛날 어느 마을에 정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글 공부를 할 때 가끔 도깨비가 나타났지요. 도깨비는 소년이 혼자서 공부하는 밤이나 혼자서 거닐 때만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지요. 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기자 철없는 소년도 아마 내가 자라 병사님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20살의 청년으로 자란 정병사는 금강산에 들어갔지요.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서 소년 시절 도깨비 이야기를 하고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대가 병사 벼슬을 꼭 할 것이야. 그런데 목사를 먼저 지내고서야 병사가 될 걸세. 그러나 비수를 꼭 몸에 품고 다녀야 하네. 비수란 작은 칼을 말한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그는 명주 한 피를 비수와 바꾸어 가지고 도사에게 무술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무렵 도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했으면 쓸만하고 또 지금이 그대가 나설 때인즉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든 그대가 출세할 길이 나설 걸세. 이리하여 며칠 후 개나리 보침을 진 청년 정병사가 원주에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키가 큰 장승 같은 것이 앞을 떡하니 막더니 병사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하였지요. 너는 누구냐? 정병사가 이렇게 묻자 그 장승 같은 것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김공이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렀던 청년은 다음 날 서울을 향해 떠났지요. 이때 서울의 조정에서는 제주 목사가 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목사로 가는 사람은 웬일인지 부임하기 바쁘게 죽었지요. 지금까지 5사람의 목사가 가는 길로 죽었다 하니 더 이상 제주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정청년은 제주 목사를 자청하였지요. 몇 명의 길잡이를 데리고 배에서 내리니 제주 관가에서도 신관 사또님이 오신다고 정중하게 마중하였지요. 안내를 받아 관가에 들어간 정 목사는 자기를 마중 나왔던 관원들의 태도가 수상하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명의 괴한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말하였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탐나국 사람들은 옛부터 육지에서 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지배자를 모조리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그대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정 목사는 갑자기 품에 있던 비수를 꺼내어 우두머리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따라온 졸개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지요. 정 목사는 그곳에서 공적을 쌓은 보람이 있어 병사 벼슬을 얻었는데 새로 병사가 된 정병사는 자기가 병사가 된 것은 역시 도깨비의 도움이라 하여 도깨비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의 조끼. 도깨비는 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건 도깨비가 이상한 조끼를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조끼를 입으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소나기를 만났지요. 갑자기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니 허둥지둥 걷다가 마침 길가에 못 보던 기와집이 한 채 있기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빈 집이었어요. 여름 소나기가 뭐 그리 오래 내릴까?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며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또 비를 피하려고 오는가 싶어서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참 이상하다. 겁이 덜컥 나서 벽장에 들어가 숨었지요. 숨어서 가만히 내다보니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다가 도로 닫히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놈의 조끼가
비에 흠뻑 젖었네. 그럼 벗어서 말려야지. 하다니 갑자기 도깨비 두 놈의 몸뚱이가 방 안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조끼를 말리려고 벗은 것이지요. 조끼를 입었을 때는 소리만 들리고 몸뚱이는 보이지 않다가 조끼를 벗으니 몸뚱이가 보였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조끼구나. 숨을 죽이고 보고 있으니 도깨비 두 놈이 조끼를 옷걸이에 걸어 말려놓고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며 놀았지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비가 그치니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중 한 도깨비가 조끼를 두고 갔습니다. 옷걸이에 그냥 걸어두고 가버렸지요. 이 사람이 벽장에서 나와 도깨비 조끼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지요. 집에 가서 조끼를 턱 입으니 식구들이 못 알아보았답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딜 갔나?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하고 모두들 저를 찾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조끼를 벗었더니 금방 알아보았지요.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에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모두들 놀랐어요. 그런 신기한 물건을 얻어서 그걸 좋은 일에 쓰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볼 터이니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도깨비 조끼를 입고 장터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뭘 어쩔 수가 없어서 당하고만 있었어요. 눈 앞에서 돈이야 물건이야 뭐하고 없어지는데 당최 도둑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요. 이렇게 날마다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장터에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억지로 비집고 다니다가 그만 담뱃불이 도깨비 조끼에 닿아서 구멍이 나 버렸지요. 엽전 크기만한 구멍이 나서 그 구멍만큼은 몸뚱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들키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그 구멍을 기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구멍난 곳을 기워주었는데 하필 빨간 헝겊으로 기워주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 눈에는 빨간 헝겊이 폴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장터에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게 주인들이 보니 돈이나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빨간 헝겊 조가리가 폴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빨간 조가리 저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모두들 빨간 헝겊 조가리를 쫓았지요. 가게 주인들이 떼지어 빨간 헝겊만 보고 저놈 잡아라고 소리를 치며 쫓아오니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빨간 헝겊을 붙잡아 냅다 젖히니 도깨비 조끼가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지요. 이제 보니 이놈이 도둑놈이었구나. 이놈을 혼내주자. 이 사람은 가게 주인들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망신살이 뻗쳐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